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이고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남편과 주위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다가 5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연락도 하면서 지내다가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을 하자마자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권유하셨고 다행히도 저는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가인데 다행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서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남편이 열어준 동네 작은 카페에서 취미 삼아 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카페라 단골 손님 말곤 없는데 그래도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혼자 집에 있으면 적적할 저를 위해 남편이 카페를 차려준 것이었죠. 처음에는 카페를 운영했지만 매일 가니까 너무 힘들었고 제 사생활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40살이 넘어서 카페 분위기가 많이 올드해요. 카페에는 차 종류가 많고 손님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아르바이트생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37살의 여자가 저희 카페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더라고요. 면접을 보니 싹싹하고 카페 경력도 있고 결혼도 안 했어서 뽑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에 바로 그날부터 인수인계하고 매장을 맡겼어요. 저와 8살 차이 나는 지영이는 일도 잘하고 한 번 말하면 잘 알아들어서 가르치기도 너무 편했고 나이 많은 제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언니 하면서 잘 따르더라고요. 저는 가게를 나오지 않아도 되는 날에 나와서 지영이를 도와주기도 하고 손님이 없을 때에는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저는 지영이가 37살이 되어서도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길래 왜 결혼을 안 했는지 물으니 이미 한 번 갔다 왔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해서 그 트라우마로 남자도 못 만나고 결혼은 꿈도 못 꾼다고 합니다. 마냥 해맑아 보였던 지영이에게 그런 슬픈 사연을 들으니 너무 울적해지고 마음이 아파와서 그날 지영이에게 술을 사주기로 했어요.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 술을 잘 먹지 않는데 그날은 지영이에게 술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먹으러 갔습니다. 저희들은 취기가 점점 올라왔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죠. 지영이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저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고 늦어도 좋으니 사업을 꼭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쌍한 지영이가 얼른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싹싹한 지영이 성격상 사업가라는 직업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았죠. 생각해보니 저희 남편도 지영이처럼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업가인데 자수성가한 케이스라서 저희 남편에게 사업 관련한 기술들을 배워보라고 했더니 지영이는 너무 감사하다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때 마침 술에 취한 저를 데리러 온 남편이 술집에 들어왔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 지영이, 불쌍한 지영이 딱 한 번만 도와주라. 응? 내가 정말 아끼는 알바생인데 당신 옛날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 지영이도 사업을 하고 싶대. 응? 제발 딱 한 번만. 응? 이라고 하면서 지영이에게 사업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자기도 좋다며 자기가 배운 사업 정보들을 지영이에게 전부 다 알려준다고 했죠. 그렇게 지영이는 카페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카페 문을 닫고 저희 집으로 와서 남편과 함께 사업 공부를 했고 집에 올 수 없는 경우에는 둘이서 전화나 카톡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도 오랜만에 공부를 해봐서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일석이조라고 했고 지영이도 이런 정보들은 정말 어디서도 구하지 못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지영이는 밤을 새어가면서 공부를 했고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기특하고 30대 후반에 공부를 하면서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지영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점점 저와 지영이는 저희 집에 스며들었고 지영이가 드디어 사업을 시작했어요. 생각외로 지영이의 사업은 정말 잘 되었고 카페를 나올 틈도 없이
자기 회사 일로 굉장히 바빴죠. 남편은 선생님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하면서 자기 학생이 이렇게 성장하니까 자기가 더 기뻤다고 하더군요. 지영이는 점점 더 성장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며 기사도 나고 잡지에도 실렸습니다. 저는 친한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하다못해 지영이는 TV 프로그램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방송까지 나가서 이젠 멘토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영이는 정말 착한 게 그렇게 성공을 해서도 저희에게 연락도 계속해주고 카페에도 자주 찾아오면서 늘 똑같이 초심을 잃지 않은 채로 저희를 대우해 주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카페에 일을 마치기도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아들과 남편과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한 테이블에서 셋이서 오순도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영이는 저에게 친동생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죠. 저는 카페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뽑았고 지영이와 남편은 각자의 회사를 운영하느라 바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친한 친구 희숙이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나 오늘 너희 남편 봤는데 예전에 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지영이라는 애 오늘 네 남편이랑 커플티 전문점에서 옷 맞추고 있던데?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믿었던 두 사람한테 그런 배신감을 느끼니까 화도 안 나고 당황스럽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희숙이에게 혹시 찍은 사진이라도 있냐고 하니까 희숙이는 자기도 너무 놀라서 사진을 못 찍었다고 했습니다. 희숙이는 제 오랜 친구라 거짓말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기에 저는 희숙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다른 가게도 아니고 커플티 전문점이면 솔직히 말 다 했잖아요. 저는 두 사람이 같이 사업 정보를 공유할 때부터 사이가 깊어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남편의 휴대폰에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두 사람에게 당당히 증거를 들이밀었죠. 그런데 저한테 들통나자 지영이와 남편은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예상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알았어 언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당한 태도의 그들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남편과 지영이에게 나 시댁에 알릴 거야. 그리고 고소까지 다 할 거야. 라고 하니 지영이가 비웃더라고요. 언니, 시댁에서는 살림만 하는 주부를 좋아할 것 같아? 아니면 나 같은 돈 잘 버는 사업가를 더 좋아할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저 미안해. 이 말이 다였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아는 시댁은 당연히 지영이를 좋아할 것 같았기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지영이가 가정폭력을 당해서 헤어진 전 남편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유명한 사업가인 저희 남편에게 사업 꿀팁을 얻기 위해서 제 카페에 접근한 거였고 저에게 동정심을 유발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그들을 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서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남편과 이혼은 못하겠더라고요. 저와 가장 친한 동생과 그렇게 불륜을 저질러도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한참 예민할 시기였기에 쉽게 가정을 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남편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희숙이에게 찾아가서 술을 마시면서 고민을 이야기했죠. 희숙이는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면서 남편 욕을 한 바가지로 해주었고 그날 저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희숙이에게 안겨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며 너 같은 친구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희숙이는 친구 사이인데 뭐 우리가 그냥 친구야?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라고 했어요. 저는 믿었던 지영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기자들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지영이는 성실하고 착실한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저희 남편과의 불륜 사실과 지영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자세하게 다 기자들에게 말을 했더니 기사가 정말 자극적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한 언론사에서만 이야기했는데 그 기사 하나가 정말 널리 퍼져서 한순간에 지영이의 SNS는 악플로 가득해졌고 지영이의 이미지는 완전 망가졌죠. 저는 기사를 쓴 기자에게
만약 이 일이 유명해진다면 다른 이야기도 더 해주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기사에 그대로 실리니 기사 댓글에도 얼른 더 알려달라고 재촉하더군요. 더 말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영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내가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그만 폭로해주라. 응? 내가 그 사람이랑 그만할게. 제발. 미안해. 그 사람이랑 끝내는 걸로 내가 만족할 것 같니? 너 사업 접고 우리 남편 때문에 번 돈 80% 나한테 줘. 언니, 미쳤어? 그건 절대 안 돼. 내가 이 회사 어디서부터 어떻게 키운지 알잖아. 회사는 내 전부야. 그래? 그러면 계속 회사 붙잡고 있던지. 난 기자한테 전화해야 해서 이만 끊을게. 안 돼, 언니. 잠시만. 알겠어. 어차피 지금 주가도 바닥치고 있고 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내 전 재산 20%만 남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알겠어. 그만해, 그만. 지영이는 그 전화를 끝으로 자신의 사업을 모두 다 접었고 연락도 끊긴 채로 잠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올 줄 알았던 남편에게 또 다른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남편의 서류 가방에서 발견된 편지 한 통을 보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 편지지의 글씨체는 바로 제 친구 희숙이의 글씨체와 똑같았거든요. 바로 남편의 상간녀는 제 친구 희숙이였습니다. 남편은 2명의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것이었어요. 희숙이는 저를 이용해서 남편의 또 다른 상간녀를 쳐냈던 것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 둘은 만난 지 벌써 3년이나 되었고 3주년 기념 편지더라고요. 이미 둘은 늙으면 멀리 시골로 떠나서 같이 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고 얼른 저와 이혼을 하라는 말까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지에는 자기야, 나는 당신이 바람 피워도 용서할 수 있어. 나 같은 여자 놓치면 후회한다. 우린 천생연분이야. 자기는 나 놔두고 아무 데도 못 가. 라는 말도 쓰여져 있었죠. 희숙이는 이혼 서류까지 구해와서 저희 남편에게 주었는지 남편의 서류 가방에는 이혼 서류가 있었고 메모지로 이혼 얼른 하고 나랑 같이 알콩달콩 살자 라는 멘트까지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영이를 떨쳐내니 희숙이가 오다뇨.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고 지금 이대로 이혼을 해버리면 희숙이와 남편은 둘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았고 저는 절대 그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치만 그들의 인생이 망해도 과연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우선 그 편지지의 내용들을 모두 다 사진으로 찍어 놓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 저녁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당신 정말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어? 라고 물었어요. 나 오래 고민한 거야. 희숙이랑 둘이서 살려고? 제가 알고 있는 걸 몰랐던 남편은 동공이 흔들렸고 약간 양심에 찔려하는 것 같더군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우리 카페 알바생으로도 모자라 나랑 제일 친한 친구랑 그런 짓을 해? 당신 아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우리 아들한테는 제발 말하지 말아줘. 응? 제발 부탁할게. 라며 제 손을 부여잡길래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당신이랑 희숙이 내가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할 거니까. 하고 집에서 나온 후 다음날 이혼 서류를 남편 회사에 보냈습니다. 저는 남편도 지영이 때와 같이 기자들에게 모든 것을 폭로했어요. 물론 희숙이 관련된 일과 이때까지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저질렀던 모든 비리들도 같이요. 남편이 돈이 없어져도 희숙이가 과연 저희 남편을 좋아할지 궁금하더군요. 남편의 회사는 유명해서 그 기사는 지영이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널리 퍼져나갔고 아직 편지지의 내용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희숙이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희숙아, 너 마침 전화 잘했다. 우리 남편이 지영이랑 바람 났을 때 너한테 울고불고 이야기하면서 말할 때 너 참 무서웠겠다. 그치? 솔직히 좀 웃기더라.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어차피 네 남편이랑 나랑 운명이야. 근데 이제 장난 좀 그만 치지. 네가 20살 어린애도 아니고 우리 40대야. 나이값 좀 해. 언제까지 그렇게 남의 도움으로 살아갈래? 기사곤 내릴 거야. 너 고소할 거고.
기자들 돈만 몇 푼 쥐어주면 입 싹 닫아. 나이값 못하는 건 너 아니니? 희수가,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금 반응 봤지? 나 기자들한테 네가 우리 남편한테 3주년 기념으로 쓴 편지 아직 안 보냈거든? 그거 보낼까? 야, 너 그걸, 네가 왜 그걸 들고 있어? 그거 기자들한테 보내기만 해봐.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으니 기자들한테서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서 남편 회사의 주가를 보니 땅을 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지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고 남편을 차단했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지영이와 믿었던 희숙이한테까지 배신을 당하니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남편의 불행을 멀리서 지켜보니 조금 안타깝긴 했지만 저 몰래 2명의 여자와 그런 일을 벌인 죗값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숙이는 당연히 남편의 회사가 망해가니 오히려 빚쟁이라며 헤어졌고 저한테 제발 상간녀 소송은 하지 말아달라고 연락을 해요. 저는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신 그의 얼굴을 보기 싫었거든요. 그런 아빠를 두는 것보다는 혼자서 저희 아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오히려 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절대 만나게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벌써 몇 년 전 이야기라 아들도 많이 커서 지금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 아빠가 유명한 사업가였던 것도 알고 불륜남이라는 것도 알아서 딱히 밖에서 아빠의 존재를 말하고 다니지 않는 것 같네요. 저도 주위 사람들에게 남편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들 뒷말 없이 깔끔하거든요. 남편의 2명의 상간녀가 저에게 너무 충격이라 그날 이후로 계속 사람들이랑 못 어울리겠고 카페 일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랑 말을 섞을 일이 많은데 그것조차 못하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도 너무 빠지고 가끔씩 꿈에 그 사람이 나와서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아픔을 치유하고 있고 카페는 잠시 아들이 맡아서 해주고 있어요. 저는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병이 완치되었고 다시 카페를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사람 잘 보고 사귀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이 된 여자이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얼마 전 2년 동안의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던 사람과 헤어졌어요. 저는 그 남자를 정말 사랑했었죠. 그만큼 배신감도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이름은 민수예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에다가 공부도 잘해서 사범대를 입학하고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공부에 큰 뜻이 없기도 했고 빨리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 2년제 전문대에 입학해서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했죠. 그렇게 저는 돈을 벌고 민수는 공부를 하고 있었죠. 저는 공부를 잘하는 민수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 민수가 너무 안타까워서 가끔 맛있는 것을 사서 찾아가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기도 했죠. 이번엔 진짜 붙을 거야. 너 시험 합격하면 나한테 크게 한턱 쏴야 한다.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시험에 떨어졌어요. 저는 위로도 처음에는 진심을 담아서 해주었는데 3번, 4번 계속 떨어지니까 위로해줄 말도 머릿속엔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얘가 워낙 소심한 성격 탓에 친구가 얼마 없어요. 게다가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친구들이랑 연락을 다 끊어서 친구도 저밖에 없었죠. 결국 그날도 민수 위로해줄 겸 민수한테 전화를 해서 술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원래는 나오라고 하면 잘 나오는데 그날따라 머뭇거리며 못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술을 먹을 돈이 없다길래 저는 돈이 없는 민수가 너무 불쌍했죠. 그래서 결국 제가 술을 사기로 했습니다. 술을 먹는데 취기가 점점 올랐어요.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제 손을 턱 잡더니 수연아, 이제서야 말하는데 나 사실 너 많이 좋아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죠.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가 저를 좋아한다뇨. 야, 너 너무 취했어. 장난치지 마. 나 장난 아닌데.
진심이야. 근데 내가 오늘 시험 딱 붙고 당당하게 너한테 고백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너는 돈도 잘 벌고 나보다 더 좋은 남자가 너 좋다고 줄을 섰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꼭 말하고 싶었어. 항상 친구로 생각했던 민수가 다른 모습을 보이니 저도 놀랐어요. 그땐 저도 술이 너무 취했고 민수가 싫지 않았기에 저희는 그날부터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용 준비를 하고 있는 민수에게 만나자고 하는 것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민수가 먼저 저에게 만나자고 하는 날에만 만났어요. 저희는 민수가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식히고 싶으면 민수가 사는 고시원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먹거나 가끔씩 PC방에 가서 게임을 같이 하며 데이트를 했죠. 소소하지만 민수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고 집으로 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김 대리님이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건물 밖까지 같이 나가자는 말인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죠.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 1층을 누르니 김 대리님이 지하 1층을 누르고 제가 누른 1층을 취소하며 집까지 태워준다고 하시는 겁니다. 워낙 친한 대리님이기도 했고 너무 피곤해서 버스도 타기 싫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한 뒤 저는 지하 1층으로 가서 대리님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도착했죠. 그런데 집에 가서 민수에게 연락을 하니 평소에는 연락이 잘 되던 민수가 도무지 답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피곤해서 일찍 잤나 보다 싶어 저도 씻고 얼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민수에게 전화가 20통이나 와 있더군요. 새벽 내내 전화가 왔었는데 저는 워낙 잠기가 어두워서 전화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민수한테 전화를 했더니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라고 화를 내더군요. 나 자고 있었어. 왜 그래? 거짓말하지 마. 너 밤새 다른 남자랑 있었잖아. 그래서 전화 안 받은 거잖아. 저는 다짜고짜 화만 내는 민수가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우리 집에 있는데? 왜 그래 갑자기. 만나서 얘기해. 그날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민수의 고시원으로 찾아갔죠. 민수와 저는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 어제 너 야근한다고 하길래 집에 갈 때 어두워서 무서울까 싶어 너 집에 데려다 주려고 너희 회사 갔었어. 진짜? 그럼 말을 하지. 나 어제 김 대리님이 집까지 태워주신다고 하셔서 김 대리님 차 타고 집에 갔어. 뭐? 김 대리? 그 사람이 뭔데 널 집에 데려다 주는 건데? 그리고 나한테 왜 말 한마디도 없이 아무 남자 차를 막 타? 너 바람 피니? 민수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너랑 같이 못 간 건 미안한데 너도 처음부터 나 데리러 온다고 연락도 없었잖아. 그리고 김 대리님은 나 인턴 때부터 같이 일했던 분이셔. 정말 친해서 태워주신다고 하시길래 타고 간 거야. 나도 어제 너무 피곤했었다고. 그런 남자가 널 집에 데려다 줬다고? 왜 너한테 잘해주는데? 저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민수에게 할 말이 없었죠. 대화를 해도 끝나지 않았고 민수는 제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어요. 너 솔직히 말해. 밤새 그 김대리랑 있었지? 뭐 했어 둘이? 나 몰래 그 남자 만나니까 좋더냐? 그 사람은 나보다 능력도 있고 차도 있고 멋져 보이디? 나는 이렇게 후리하게 입고 다니니까 쪽팔리고? 민수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김대리님 차 안 타고 다닐게. 미안해. 저는 이 상황을 얼른 끝내고 싶었기에 바로 사과를 했죠. 그제서야 민수는 조금 진정이 됐는지 저를 안아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화해를 하고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밥을 먹고 놀다가 저는 집으로 갔죠. 그날 밤 민수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제게 말을 하더군요. 수연아, 정말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응? 뭔데? 남자친구 부탁인데 당연히 들어줘야지. 나 이번 달 고시원 월세 좀 대신 내주라. 저는 당황했지만 금방 갚겠다는 민수 말에 고시원 월세를 내주었죠. 그런데 원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와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걸로 아는데 민수는 전혀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민수야, 이번은 내가 줄 수 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게 어때? 계속 부모님 용돈 받으면서 살 순 없잖아. 당장 다음 달 고시원 월세도 내야 되고.
근데 아르바이트라면 시간이 없어. 너 만날 시간도 줄어들고 그냥 내가 덜 먹고 덜 쓰면 되니까 괜찮아. 처음에는 못마땅해 했지만 그래도 민수가 다 생각이 있겠지 싶어 딱히 그 뒤로 아르바이트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다음 달도 계속 저에게 고시원 월세를 대신 내달라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고시원 월세를 내는 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돈을 벌 노력조차 하지 않고 저에게 돈을 빌리는 민수가 너무 어린아이 같았어요. 돈은 다 내주었지만 그때마다 민수한테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했죠. 처음엔 민수도 알겠다고 좋게 대답하더니 나중에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제발 그만 좀 말해. 라며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어요. 저는 민수가 저를 돈 내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는가 싶어 다음 달에도 또 부탁을 하면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그런데 다음 달이 되니 민수가 저에게 고시원 월세를 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더군요. 아르바이트를 구했나 싶어 왠지 모르게 뿌듯했죠. 그때 워낙 임용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민수가 시험 때문에 예민한 상태라 저희는 자주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회사 일로 너무 바빴어서 연락도 잘 못했죠. 저는 항상 야근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야근을 하는 날마다 김 대리님이 야근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연처럼 생각했지만 계속 야근이 겹쳐서 왜 계속 나 따라서 야근을 하나 의심은 했죠. 어느 날 김 대리님이 수연 씨, 출출하지 않으세요? 야식이라도 먹을까요? 하시길래 저는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대리님은 그럼 제가 살게요. 라고 말씀하시며 야식을 제게 사주셨죠. 저희는 휴게실에서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업무에 관련된 일과 마음에 안 드는 상사 뒷담화를 하니까 저랑 공감대도 잘 맞고 대화 내용도 잘 맞으니까 정말 많은 대화를 하게 되더군요. 평소에 민수랑은 영양가 없는 얘기만 하는데 김 대리님은 저보다 나이도 많아서 그런지 영양가 가득한 말들만 저에게 해주셨어요. 어쩌다 보니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2시간이나 대화를 했더라고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더니 퇴근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죠. 솔직히 저는 김 대리님과 대화가 끝나는 게 아쉬웠고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너무 늦어서 그날도 김 대리님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거절하지 않았죠. 저를 집 앞까지 태워다 주신 후 김 대리님은 갑자기 수연 씨, 제가 수연 씨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수연 씨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고백하고 싶었어요. 대답 들으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냥 알아만 두시라고요. 그리고 저희 평소처럼 지내야 하는 거 아시죠? 이번 일로 어색해지면 저 곤란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화가 잘 통하고 좋은 차에 좋은 옷에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김 대리님에게 살짝 설레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왔죠. 다음날 주말이기도 하고 며칠 뒤 민수 임용고시라서 응원해 주려고 고시원에 가기 위해 민수한테 전화를 했죠. 민수야, 너 이틀 뒤 시험이잖아. 내가 밥 사줄게. 아직 점심밥 먹기 전이지? 뭐? 지금 온다고? 수연아, 말도 없이 오면 어떡해. 나 많이 바빠. 다음에 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민수가 당황을 하면서 제가 고시원에 가는 것을 극구 말리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묘한 것이 민수가 저를 뜯어말리니까 더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민수한테 간다고 하고 대충 챙기고 고시원으로 갔죠. 그런데 고시원 주인 이모께서 저를 반기시며 아, 301호 여자친구지? 오랜만이야? 하셨어요. 고시원 주인 이모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면서 고시원 냉장고에 손수 만든 음식들을 가득 넣어두시고 항상 민수한테 잘 대해주셨죠.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고시원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민수한테 어머니의 손길이 느끼게 해줄 사람이 생겨서 민수가 외로움을 덜 느낄 것 같았거든요. 그날은 주인 이모가 자기가 김치를 담궜다며 한번 먹어보라고 주방으로 부르셨죠. 저는 민수한테 가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모가 부르셔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김치를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를 먹고 이제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이모가 제 팔목을 잡으면서 조금만 더 있다가 가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얼른 민수한테 가고 싶어서 이모 죄송해요. 남자친구한테 가볼게요. 하고
얼른 민수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민수 방문을 여니까 방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너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정리하길래 너 웬일로 청소야? 청소하는 건 처음 보네. 너 매일 청소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민수가 크기도 작은 고시원 방을 땀까지 흘리면서 치우고 있는 게 기특했죠. 민수야, 시험 준비 잘 돼가? 뭐 늘 똑같지. 머리도 비울 겸 밖에서 내가 고기 사줄게. 너 고기 좋아하잖아. 고기? 오늘은 별로 안 먹고 싶은데. 다음에 먹자. 고기라면 죽고 못 사는 민수가 이날 처음으로 고기를 사준다는 제 제안을 거절했죠. 수연아, 근데 나 이번 시험 떨어지면 멀리 여행이나 가려고. 여행? 누구랑? 돈은? 누구랑 가긴 나 혼자 가지. 돈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너한테 빌려달라고 안 해. 여행 갈 돈 있으면 나한테 고시원 월세나 갚아. 저는 단 한 번도 돈 갚으라는 말은 민수한테 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하는 말에 민수도 많이 당황했나 봐요. 저희는 5분 정도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민수야, 여기 있던 내 머리끈 어딨어? 머리끈? 잘 찾아봐. 거기 없으면 어디 있겠어?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머리끈이 나오지 않았죠. 제 머리끈은 평범한 머리끈이 아니라 제가 만든 머리끈이라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있던 머리끈이 그날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포기했죠. 민수야, 혹시 주인 이모가 만든 김치 먹어봤어? 이모 요리 실력은 인정해줘야 돼. 너무 맛있던데? 주인 이모 김치? 아, 먹어봤지 그럼. 너무 맛있더라. 그럼 내가 밥 배달시킬 테니까 이모 김치랑 같이 먹자. 저희는 밥을 먹기 위해 주방으로 갔죠. 그런데 이모가 오셔서 손수 김치를 썰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정말 이모는 너무 착하고 친절하셨어요. 그런데 제게 등을 돌리고 김치를 썰고 계시던 이모의 머리에 제가 만든 머리끈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서 절대 다른 제품이랑 착각할 수는 없었죠. 분명 제 머리끈이었어요. 이모, 그 머리끈 어디서 나셨어요? 제가 머리끈을 잃어버렸는데 이모가 지금 묶고 계신 머리끈이랑 되게 비슷해서요. 이모는 당황을 하시면서 이 머리끈? 그냥 주웠어. 라며 말을 돌리셨죠. 그런데 그때 이모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 소리가 울렸어요. 그때 휴대폰 배경화면을 보는데 제 남자친구 민수와 주인 이모가 같이 찍은 사진이 배경화면인 겁니다. 둘은 언뜻 봐도 연인 사이 같았어요. 저희 세 명은 다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모, 민수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둘이 뭐예요? 수연아, 내가 다 설명할게. 저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상황이 맞다면 더 듣고 싶지 않았죠. 주인 이모는 40살 정도 되는 아주머니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민수가 연애를 하다뇨? 저와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요. 저는 화도 나지 않았고 도저히 이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도대체 제가 이 이모보다 뭐가 부족해서 민수가 저를 두고 이 아줌마랑 연애를 하는지 궁금했죠. 민수야, 솔직히 말해. 언제부터야? 수연아, 사실 좀 오래됐어. 내가 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너무 힘들 때 이모가 나 위로해줬어. 그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 위로해주는 사람이 절실했거든. 그래서 조금씩 사랑을 키워나갔던 거야. 그래서 너랑 잘 못 만났던 거고. 민수는 이모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저한테 밥을 얻어먹곤 했던 거였고, 그리고 심지어 방금까지도 같이 둘이서 민수 방에서 같이 있다가 제가 온다고 하니 급히 민수가 방을 치웠다고 하더군요. 정말 친절한 이모였는데 이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하다뇨. 그리고 이모가 월세비도 내주셔서 저한테 돈을 안 빌린 거고, 시험 떨어지면 여행을 간다고 한 것도 주인 이모랑 가려고 했던 거더군요. 주인 이모는 저에게 흰 봉투를 건네주며 언젠가 주고 싶었는데 이제야 주네. 이거 민수 월세비랑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탰어. 저는 돈을 뿌리치고 이모의 뺨을 때렸죠. 어린애 가지고 장난치니까 좋냐? 너는 남편 없어? 이딴 돈 내가 덥석 받을 것 같니? 너 평생 얘 뒷바라지하면서 살아봐라 그래. 그러고 저는 고시원을 나왔죠.
길을 그냥 걷다 보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눈물만 하염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걷고 있던 사람들이 쳐다봐서 부끄러운 것보다 민수와 주인 이모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너무 슬펐죠. 시간이 흘러 해도 졌고 밤도 되고 너무 추워져서 집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부끄러웠지만 김대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대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길을 잃어서 그런데 저 좀 데리러 와 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미안해요. 수연 씨, 울어요? 지금 어디세요? 당장 갈게요. 그렇게 저는 김대리님의 차를 타고 김대리님 집으로 갔죠.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잠시 앉아 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저기 멀리서 제 머리끈이 보이는 겁니다. 정말 확실했죠. 김대리님,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김대리님은 당황을 하시며 이게 왜 여기에? 제 여동생이 놀러 왔다가 놔두고 갔나 봐요. 라고 하셨죠. 차를 먹다 보니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김대리님이 대충 집에 있는 반찬으로 밥을 차려주셨어요. 저는 김치를 한 입 먹은 순간 그 김치에서 익숙한 맛이 나더군요. 분명 그 김치는 고시원 주인 이모 김치와 똑같았어요. 김대리님, 이 김치 어디서 사셨어요? 제가 아는 맛이랑 너무 비슷해서. 아, 이거 저희 어머니께서 담궈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밥을 먹고 김대리님이 타준 커피를 먹으며 소파에 같이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김대리님이 오늘 여기서 자고 가실래요? 저는 김대리님이 좋았기 때문에 자고 간다고 했죠. 저와 김대리님은 술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대리님은 당황을 하며 경직되었고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는 바로 고시원 주인 이모였어요. 여보, 나왔어. 알고 보니 고시원 주인 이모랑 김대리님은 부부 사이였어요. 저에게 고백을 하신 김대리님이 가정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주인 이모가 결혼을 하고도 제 남자친구와 사귀었다는 것이 더 놀라웠죠. 김대리님은 당황하시며 아까 와서 짐 엄청 챙기고 일주일 뒤에 올 거라며? 여행 간다더니 빨리 왔네? 라고 말했어요. 아, 여행 안 가려고. 라고 대답하는 주인 이모는 저를 보자마자 뭐야? 네가 왜 여기에? 라고 했죠. 김대리님은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라고 묻더군요.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고시원 주인 이모는 저한테 뺨을 맞고 민수랑 다퉜다고 해요. 그래도 둘이 화해도 할 겸 미리 잡아두었던 비행기표를 조금 앞당겨서 오늘 가기로 했다네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제 머리끈을 집에 두고 여행을 가기 위해 짐을 싸고 나갔대요. 그런데 민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공항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둘의 여행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김대리님은 주인 이모가 혼자 여행을 간다고 해서 믿고 보내줬대요. 저는 두 분에게 다 말했어요. 주인 이모는 제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고 김대리님은 저한테 좋아한다 했고 오늘 자고 가라고 했다고요. 말하고 나니 두 분 다 화가 나신 것 같았지만 어느 누구도 잘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두 분 다 조용히 있더군요. 저는 얼른 짐을 챙기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엮여도 이렇게 엮이죠?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던 김대리님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뇨. 그것도 고시원 주인 이모랑. 세상은 정말 좁나 봅니다. 김대리님한테 설렘을 느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앞으로 회사에서 김대리님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고민입니다.